안녕하십니까, 엽겐TV입니다. 오늘 말이죠, 이 고려시대 때 말이에요, 아주 그냥 황당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그 당시 무신이었던 정중부라는 사람의 이 수염 있잖아, 이 수염을요 문신인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태워버린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김돈중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이가 무신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은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이 김부식의 아들이 벌인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이 김부식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김부식이 문신인데 이제 조정의 어떠한 권력을 거머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묘청의 난입니다. 서기 1135년에 이제 정월에 묘청하고 서경의 관리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인 인종이 이제 김부식을 원수로 삼아서 서경의 반군을 토벌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김부식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거야. 아니 왜 그 당시 무신들이 없었나? 아니 왜 글쟁이를 갖다가 원수로 삼냐고. 그러니까 이거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려는요 문신의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묘청이 이제 난이 벌어진 겁니다. 일단 여기서 인종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은요, 이제 서기 1127년에 인종이 어떻게 왕이 됐냐면, 원래는 왕이 되기에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자겸이라고. 이 이자겸의 어떤 추천으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인종입니다. 근데 이제 인종이 왕이 됐을 때 어렸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인종이 성인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서기 1127년이라는 것은. 이때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인종이 좀 왕 노릇을 해보고 싶었던 거야.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자겸 때문에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자겸은 이제 척결을 합니다. 인종이 외할아버지를 이제 쳐낸 거야. 근데 그 당시 이자겸하고 짝짝꿍이 돼 있었던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얘도 척결을 해야만 인종이 제대로 된 왕의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인종이 누구를 불러들이냐, 서경파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경파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정지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이제 결탁을 해서 척준경을 척결을 한 겁니다. 1127년에. 이래서 그러니까 서경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자겸과 척준경을 척결함으로써 이제부터 이제 인종이 제대로 된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경파들이 이제 좀 더 자신들의 어떤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띄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묘청이라는 승려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경은요, 검문세족들의 어떤 검문세족들이 꽉 잡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 서경파들이 뭔가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는 좀 힘든다고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묘청 등을 끌어들이면서 이 서경파들이 개경을 버리고 서경으로 천도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거를 이제 추진한 겁니다. 이때 이제 서경천도를 인종도 승인을 해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개경보다는 또 인종 입장에서도 이 서경파들의 생각과 비슷한 거죠. 자기가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하려면 개경보다는 서경이 좋겠다라고 인종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준 거죠. 근데 이때 개경파들이 반대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딱 세 사람. 첫째는 개경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수장. 김부식입니다. 그러니까 서경천도를 했을 때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김부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종의 장인. 그러니까 이자겸의 딸을 쫓아내고 이제 왕비로 들인 임씨의 아버지, 임원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종의 장인이었죠.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승선인 이지저라는 사람만이 서경천도를 반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하지 않았던 거야. 이 세 사람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이 개경파의 어떤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개경파들이 반대를 했던 뭐하든 간에 인종의 생각이 굳혀졌기 때문에 이 일은 추진이 된 겁니다. 서경천도는. 그래서 서기 1129년에 이제 서경에 궁궐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인종이 기쁘겠냐고. 그래서 인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거처를 옮기는 것은 예로부터 있었던 일이야. 잔소리 하지 마. 그런 거죠. 관례가 있었다는 거지. 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만큼 인종은 진짜 왕노릇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서경으로 가서. 자, 인종이 서경으로 갔을까요?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경파들이요, 인종한테 어마무시한 내용을 전달을 한 겁니다. 서경파들이요, 인종한테 황제를 칭하세요. 황제를. 아니, 황제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 황제의 나라를 칭하려면 그만한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력이 있어야 돼. 근데 인종 보고 황제를 칭하라는 거야.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 유제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금나라가 요나다를 쳐부시고 그 송나라하고 막 치고받고 하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금나라의 허수아비 나라가 있었어요. 이 산동반도 쪽으로. 그게 이제 유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제하고 밀약을 맺어가지고 금나라를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서경파들의 주장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인종이 이 얘기를 듣고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은요, 서경으로 가는 이유는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하고 싶었을 뿐인 거야. 누구랑 전쟁을 하고 싶진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서경파들이 금나라를 공격하자고 했던 거야. 깜짝 놀란 거지, 인종 입장에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인종이 서서히 이 서경파들을 멀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자, 서경파가 있고 개경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종이 서경파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누구한테 접근하겠냐고. 당연히 개경파들한테 접근을 하겠죠. 그래서 막 이런 와중에 뭐 천도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와중에 서기 1132년에요. 그 인종의 장인인 임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묘청 등을 큰 거리에서 처형해야 됩니다. 묘청을 죽여버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임원애가, 개경파인 임원애가 왜 이런 얘기까지 했냐. 그건 당연히 인종의 마음이 서경파에서 개경파로 왔다는 거를 이 개경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뭐 인종이 자기가 얘기한 거잖아. 자기가 또 승인을 했고 서경천도를. 이거를 뭐 야 하지마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인종이. 그러니까 서경파들의 입장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서경으로 인종이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니까 이런 와중에서 더 이상 못 참고 지금 서경에 누가 있냐면 묘청하고 서경의 관리들은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왜? 수도가 생기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세종시가 생기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똑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서경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인종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인종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묘청이랑 이 서경 사람들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서경파 대부분이 반란에 협조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서경파들은요, 단지 서경으로 가서 뭔가 거기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었던 것 뿐이지 반란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단지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누구냐, 묘청하고 이 서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란을 저지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종이 당연히 서경파의 어떤 그 하나였던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개경파를 진화권으로 만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개경파의 수장은 김부식이니까 김부식을 이때 원수로 삼았던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김부식이가요,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이제 서경으로 가야 되잖아, 공격을 하려면. 근데 가기 전에요, 이 서경파, 그러니까 이 반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이 나머지 서경파들을 죽여버립니다. 특히 정지상, 그러니까 서경파의 두목이죠. 정지상, 그 다음에 김만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백수환,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출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1년 만에 이제 묘청의 난은 진압이 됩니다. 서기 1136년 3월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이 김부식이요, 두 사람을 이제 제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김부식이 제거한 이 두 사람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지상을 죽였잖아요, 서경파의 거두. 근데 이 서경파의 거두 정지상을 죽인 이유가, 과연 정지상이가 서경파의 두목이기 때문에 죽였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지상은요, 시를 굉장히 잘 지었던,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장원 급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벼슬이 기거주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지상이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평판을 한번 들어보면 김부식이 왜 정지상을 죽였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부식이 평소 정지상과 함께 문장으로 명성이 비등하였다. 그러니까 김부식이나 이 정지상이나 둘이 문장으로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근데 정지상이가 좀 더 앞섰던 것 같아, 김부식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김부식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정지상을 죽여버린 이유. 그러니까 정지상을 만약에 서경파를 제거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였다면 이 정지상은 국문을 하고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죽이는 게 마땅한 건데, 선참 후계로 먼저 죽여버린 거야, 인종의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자기보다 앞선 문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지상이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제거를 했는데, 누구냐면 윤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윤원이. 이 윤원이가 누구냐면, 윤관 아시죠? 윤관. 구성을 축조했다는 사람. 이 윤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그 가문이죠. 이 윤원이가요, 윤원이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한 후에
그러니까 이 윤원이가 묘청현한테 김부식의 밑에서 활약을 했던 장수입니다. 근데 얘를 제거를 한 거야. 왜 제거를 했는지 그 이유는요, 서기 1133년이에요. 이제 인종이 이제 김부식한테 이제 주역을 강론하게 했다는 겁니다. 주역. 근데 이때 윤원이가 이 장수지만 이게 문장에도 굉장한 실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 윤원이가. 그래서 이제 김부식이 이거를 막 주역을 강론하고 있었는데 윤원이가 어떤 논리로 반박을 한 겁니다. 이 김부식의 그 강론을. 여기에서 이제 김부식이 또 뚜껑이 열린 거야. 이 김부식은요, 자기보다 어떤 문장력이 높다 그러면 굉장히 자격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슴속에 갖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 이 정지상을 내쳤냐면은, 그러니까 이 윤원이를 정지상하고 내통했다는 이유로 자천시켜 버린 겁니다. 잘라버린 거야. 아시겠죠?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문세족이 어떻게 보면 검문세족의 하나였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 그러니까 문장으로서는 나보다 뛰어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김부식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을 제거를 하고 이제 개경파가 다시 권력을 거머쥐었잖아요. 인종도 이 서경파들보다는 개경파가 난 거야. 문신들. 그러니까 이 김부식하고 이제 이 앞으로의 어떤 정치를 어떻게 하냐면, 유교적 관점에서 어떤 왕도 정치를 이제 실현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종하고 김부식이가. 그래서 인종이요, 서기 1339년에 이제 김부식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당시 이제 송나라 사람인 사마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자치 통감을 편찬한 사람입니다. 이 사마강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마강이 사람들한테 왜 간사한 물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 라고 김부식한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강이 왜 사람들한테 이 간사한 물이라는 소리를 들었냐? 그 당시 이제 북송의 왕이 이제 신종이 이제 즉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완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법을 내세운 겁니다. 이 신법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법 제도를 이제 고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규제를 좀 완화를 하거나 이거를 철폐를 하거나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신법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한서기가 신종한테 신법을 이제 하자고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사마강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반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제 인종이 이제 궁금했었던 거야. 사마강이 왜 이거를 반대를 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왜 이런 간사한 물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 이제 궁금했던 거죠. 이때 김부식이가 이 사마강에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국 강병책을 시도한 왕한석의 신법보다는 기존 질서를 고수하려 한 사마강의 국법이 더욱 높이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김부식. 그러니까 왕한석보다는 이 사마강을 더 높이 쳐준 겁니다. 김부식. 그러니까 이게 고려 사정이랑 정치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서경파들을 빗댄 겁니다. 뭔가를 개혁하고자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였죠. 김부식이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 문신들의 나라, 그 다음에 검문세족들의 나라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김부식이가 완전히 조정을 장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부식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그
인종한테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나이도 됐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김부시가 조정해서 이제 그만두려라 한, 물론 나이도 이제 70세가 됐지만 그 이유는 뭐였었냐면요. 서기 1342년에 이제 김부시가 인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어미가 죽었어도 조명으로 기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정이 계속 남아있는 건 인종 당신 때문이야. 근데 나는 자식된 도리를 해야 돼. 여기서 말한 자식된 도리가 뭘까요? 어머니가 죽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 당시 3년상을 치러야 되잖아. 이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인종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조정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인종한테. 그래서 인종이 마지못해 이제 허락을 한 거죠. 이때 1342년에 이제 김부시가 조정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인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수염을 태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염이 태워졌던 무신 정중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일단 정중부는요, 서기 1102년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출생이 된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중부가 1102년에서 아마 1104년 정도에 출생을 했다고 봅니다. 어떤 다른 기록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한 이 정도의 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정중부는. 해주,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황해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겁니다. 생긴 모습이 헝걸차고 네모진 눈동자에 이마가 넓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피부가 맑고, 와, 그 다음에 수염이 아름다웠다. 그 다음에 키가 7척, 한 175 정도 된 거 같죠. 와, 그러니까 외모가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멋진 남자였던 겁니다. 이 정중부는 키도 훨씬 크고, 네, 뭐 눈동자도 뭐, 거기다 가장 중요한 피부가 맑고 수염이 멋지다네. 와, 얼마나 멋지길래, 응?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중부는. 그래서 이 해주에서요, 이 정중부를 갑자기 군적에 올립니다. 그래서 봉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비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관아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어떤 명령을 처리를 할 때는 이 팔뚝에다가요, 끈으로 묶습니다. 이 사람은 급한 사람, 뭐 이런 거죠. 그거를 봉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뚝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중요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팔뚝에다 이제 끈으로 매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정중부를 해주에서 개경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때 그 당시 재상이었던 최홍재라는 사람이, 아마도 이때가 정확치는 않은데 아마 서기 1122년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중부가 이제 개경으로 올 때가. 그래서 이 최홍재라는 사람이 정중부를 딱 보고 범상하지 않다 이렇게 느낀 거야. 수염도 멋있고 키도 크고. 그래서 이 정중부를요, 공학군으로 편입을 시켰던 겁니다. 이 공학군은 뭐냐면 왕실 수기군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청와대 경호 이런 거죠. 거기 이제 정중부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뽑은 거야. 외모로. 내가 볼 때 최홍재라는 사람 외모가 좋아야 돼.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래서 이제 결룡대정까지 이제 오릅니다. 정중부가. 결룡대정이라고 하면 이제 한 중간 정도 관리자인데 한 정국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정중부가요, 이게 평민인지 귀족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군적에 올랐다, 이거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평민. 근데 평민은 평민인데 평민보다도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군적에 올렸다는 건요, 이거는 뭔가 이 정중부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 동네에서 막 싸움질 했거나 그러니까 지금도 그 죄를 진 사람은 이제 군대에 보내질 않잖아요. 근데 비슷한 경우였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군적에 올렸다는 거는 뭔가 싸움질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군인이 된 건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싸움꾼 아니었으면 이제 미천한 가문이었는데 뭔가 일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군적에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중부는 미천한 어떤 가문 출신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 얘는 어땠을까요? 아니 아버지가 금수저인데 당연히 이 김동중이도 금수저로 태어났겠죠. 근데 웃긴 게 서기 1144년에 겨우 김동중이가 과거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너무 늦은 나이일 것 같아요. 근데 이 김동중이도 몇 살인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한 30대 초반으로 봅니다. 근데 그 당시 김부식의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에 장원급제를 했다는 건 조금 실력이 없다고 봐야죠. 더더욱이요, 얘가 왜 실력이 없는지는 그 다음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한유충이라는 사람이 이제 김동중이가 장원급제를 할 때요, 애초에 차석으로 점수를 주었다는 겁니다. 한유충이가. 그러니까 장원보다 한 단계 아래인 차석을 준 거야, 점수를. 한유충이가. 근데 이제 인종이 딱 보니까 지금 조정은 누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김부식이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김부식의 아들인데 야, 차석을 주면 안 되지 이러고 장원을 시켜준 겁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차석이 된 것도 차석이 될 만한 능력도 없었어. 근데 한유충이가 지금 조정을 장악한 김부식이잖아. 한유충이가 김부식을 보고 차석 정도로 점수를 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김동중이는 아예 차석 될 만한 능력도 안 됐단 말이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졌던 것 같아, 이 김동중은. 어쨌든 인종의 덕으로 장원급제를 한 겁니다, 김동중이가. 그래서 이 김동중을 어디다 배치를 했냐, 내시에 배치를 합니다. 내시.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뭐 이거 잘린 사람들, 내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 내시는요, 왕실의 어떤 그 잡다한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편입을 시켜준 겁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없으니까. 아니, 아버지 빼고로 장원급제가 된 사람은 어디 뭐 업무를 시킬 수는 없잖아.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부식의 아들인 김동중이가 장원급제를 했고, 그리고 왕실의 잡다한 업무를 보는 왕실에서 근무를 한 겁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이때 정중부도 왕실 수기군으로 근무를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둘이, 정중부하고 이 김부식의 아들인 김동중이가 마주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둘 다 왕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둘이 이제 처음 만났는지 뭐 여러 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언제냐? 서기 1145년 1월입니다. 이 1월에 어떤 행사를 했었냐면요,
나래라는 이제 왕실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나래가 뭐냐면 이제 귀신을 쫓는 어떤 그런 행사입니다. 귀신을 쫓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인종이 직접 참석을 해서 이제 관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는 행사를 할 때는 이제 뭐 술도 마시고 놀이도 즐기고 그랬던 겁니다. 그때 참석자들은 누구였었냐? 이제 내시는 기본적으로 잡다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시들도 이제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다방. 이 다방이 뭐냐면 지금의 다방이 아니에요. 커피 마시는. 이 다방이 뭐냐면 이제 그 술하고 뭐 차를 만드는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술과 차, 이런 음식을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다방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왕이 친히 나왔으니까 왕을 경호하는 견룡군들도 같이 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견룡이 왔다는 것은 정중부가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시가 왔다는 건 김동중이도 이 자리에 왔던 겁니다. 여기서 마주친 거야. 근데 이 나래 행사는요, 저녁에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나 점심 때 지내는 게 아니라 저녁에 지내는 거예요. 이때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때 김동중이가 갑자기 촛불을 들고 와가지고요, 이렇게 정중부에 이 수염을 태워버린 거야. 와. 자, 1145년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김동중이가 장급제한 게 언제입니까? 1144년이에요. 그러니까 김동중이가 장원급제하고 1년 만이야. 이제 신참이야, 신참. 신참이 그래도 왕실의 그 수기군인 이 정중부는 오래됐잖아요. 이 왕실 수기군으로 근무한 지가. 이 사람을 거기다가 종구품에 수염을 태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김동중의 어떤 성질이 그랬었는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조정을 꽉 잡고 있는 김부식이었기 때문인지, 뭐 아니면 자신의 성향이 그랬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거야. 그래서 이제 정중부가 가만히 있겠냐고.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놈이 이제 신참이 와가지고 자신의 수염을 태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정중부가요, 이 김동중을 그냥 잡아다가 욕을 보인 겁니다. 뭐 맺혔는지 그걸 모르겠어. 어쨌든 욕을 보인 거야. 그랬으면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을 했잖아, 그러면 사과를 하고 끝낼 일인데, 이 김동중이가요, 자기 아버지한테 이릅니다. 그래서 김부식이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김부식이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생각을 했겠냐고. 아니 감히 어떤 놈이 내 아들을 욕보여? 내 아들을 욕보였다? 그럼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부식 입장에. 내가 조정을 꽉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인종한테 이제 알립니다. 내가 이 정중부를 한번 손을 봐야겠다. 이러고. 그래서 인종이 그냥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 인종이 정중부를 잘 봤나 봐요. 그래서 인종이 이제 정중부를 몰래 빼돌립니다. 야, 너 도망가. 지금 김부시가 너 지금 매질한다고 쫓아온대. 이러고. 그러니까 정중부가 그 인종한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피해가끔 해준 거죠, 정중부를.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일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중부를 다시 인종이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다시 벼슬을 준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의종 때, 그러니까 인종의 아들인 의종이 왕이 됐을 때는 이제 교위까지 됩니다. 교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김동중의 이 행동, 이 돌출된 행동,
과연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이 김동중이 어떤 마음으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을까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째는 아버지 백. 내가, 그러니까 너 정중부 너는 무신이고 나는 문신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조정을 꽉 잡고 있는 김부식이야. 어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두 번째는 이 김동중의 어떤 그 성향, 이것 때문에 그냥 돌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다는 이 행동은요, 누가 봐도, 거기 참석했던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고 김동중이가 정중부한테 사과할 일이지, 이게 이제 뭐 김부식이가 매질까지 할 정도의 그런 사건은 아니잖아요. 근데 김부식이가 정중부를 매질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김부식이가 왜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부식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자기 아들을 욕배웠다는 거 단지 그거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 고려는 어떤 나라입니까? 문신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문신의 나라에서 무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지, 노예. 문신의 노예죠, 무신은. 근데 그 무신 따위가 문신을 욕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김부식이가. 자기 아들을 욕보였다는 것보다는 문신을 욕보였다는 거, 이것 때문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일이 이렇게 뭐 끝납니다. 근데 정중부는요, 제가 앞서도 설명을 했잖아요. 외모가 수염이 매우 아름다웠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염이 아름다웠다는 거는 정중부가 평소에도 수염 관리를 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신체 일부분이었던 거야, 정중부의 입장에서. 그거를 태운 거야, 김동중이가. 그러니까 자신을 태운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정중부의 입장에서는 이 김동중이를 언젠가는 손을 봐야 돼요. 그죠? 자, 어쨌든 이 김부식이는요, 죽기 전에 서기 1145년에 삼국사를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문신으로서 참 죽기 전에 뭔가 남겼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의 아들인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던 김동중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기 1170년에 이제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냐? 정중부한테 죽게 되죠. 수염을 태웠던. 1170년에 이제 무신의 난이 벌어집니다. 그때 김동중이가 의종을 이제 보현원에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눈치가 또 빨랐던 것 같아, 김동중이가. 그래서 이제 무신의 난이 일어날 거를 예측을 하고 도망갑니다. 중간에 도망갔는데, 이게 김동중이가 참 능력이 없다는 게, 도망갔으면 개경수도로 가서 관료나 왕한테 알려야지. 근데 어디로 도망갔냐? 자기 집으로 도망간 거야. 참 능력 떨어진 놈이었어요, 이 김동중이는. 결국에는 이 종이 이제 그 김동중의 종이 이제 그 꼰질러 가지고 잡혀서 죽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김부식은 그나마 그 삼국사를 편찬하면서 뭔가 이름을 남겼고, 그의 아들인 김동중은 자기가 저질렀던 수염을 태웠던 정중부에 의해서 무참히 죽게 되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요, 그 당시 왕건 고려 때 물론 이제 시작은 아마 광종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문신의 나라로 만든 것이 고려가 문신의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문신이 득세를 한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어떤 국제적으로 보면 무신이 우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신을 우대했다는 게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김동중이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이탈 행동으로만 이 수염 사건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고려에 만연한 문신 우선주의에서 기인한다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김동중 한 개인의 어떤 이탈 행동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고려의 그 문신 우선주의, 여기에서부터 비롯했다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